안녕하세요. 저는 어울림 주말학교의 차지혜입니다. 어울림 주말학교는 서울 구로에 있어요. 중국 동포와 한국 학생, 그리고 중국인 학생들이 어울려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해요. 2020년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크게 성공한 기업가이면서 행정가이기도 하고 항일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한 안중근 장군의 의거도 최재형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죠? 지금부터 책을 요약해 최재형 선생님의 일대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이승희, 이지혜, 박수현 학생 4명이 나누어서 녹음해요. 책은 문영숙 선생님이 지으신 독립운동가 최재형입니다. 문영숙 선생님이 직접 대본을 감수해 주셨어요. 제1장 포시에트 항구. 러시아 남자들은 선원인 듯 했다. 선장의 말에 모두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선장이 재영에게 물었다. 얘야, 너 집이 어디니? 재영은 말할 기운도 없어서 고개만 저었다. 집이 없어? 그럼 떠돌이란 말이냐? 재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장이 재영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에이, 몹들 사람들 같으니라고. 불쌍한 애를 놀리다니, 쯧쯧. 얘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부인은 재영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우는 걸 보고 빵을 하나 더 주었다. 재영은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다.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구나. 카레이츠, 이름이 뭐지? 최재영입니다. 부인이 재영의 이름을 몇 번 되뇌어 보더니 말했다. 발음이 어렵구나. 난 초이라고 부를게.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또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자. 재영은 부인의 말에 비로소 안심했다. 부인이 다시 말했다. 초이, 내 이름은 나탈리나야.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나타샤라고 불러라. 재영은 그날부터 나타샤를 도와 잔심부름을 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채소를 다듬어 먹고 감자수프 끓이는 날엔 감자 껍질을 벗겼다. 나타샤는 식탁에서 재영을 자기 옆에 앉혔다. 식사할 때마다 부부는 늘 기도했는데 재영은 그 시간이 아주 낯설었다. 부부는 러시아 정교를 믿었다. 선장은 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다. 선장이 가진 배 이름은 빅토리아호였다. 지금은 빅토리아호를 수리하는 중인데 수리가 다 끝나면 곧 먼 나라를 돌며 장사를 하기 위해 긴 항해를 떠난다고 했다. 항해를 시작하면 보통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느라 선장 부부는 자주 시장에 갔고 그때마다 재영도 함께 따라다녔다. 어느 날 나타샤가 재영에게 물었다. 초이, 너도 함께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보자. 재영은 속으로 선장 부부가 항해를 떠나면 자신은 어찌해야 할지 궁금하던 차에 나타샤의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저도 데려갈 거예요? 나타샤가 재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아들 같은 걸. 고맙습니다, 나타샤. 그런데 언제 돌아와요? 아마 반년쯤 걸릴 거야. 바닷길이 안 좋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항해를 떠나기 며칠 전에 나타샤가 재영에게 물었다. 초이,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배 타는 것 때문에 그래?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해봐. 초이, 넌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재영은 나타샤의 따뜻한 관심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는 나타샤를 속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재영은 그날 밤 나타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제2장 흑비가 내리다. 재영은 함경북도 경흥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송진사댁 노비였다. 재영이 대6살 되던 해부터 함경도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다.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으니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라 전체가 민심이 흉흉했다. 재영이 9살 되던 해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늦은 봄에 난데없이 흑비가 내렸다. 흑비는 겨우 살아난 농작물 싹들을 한순간에 흙으로 뒤덮어 며칠 만에 새싹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 죽었다. 지독한 가뭄은 물길을 말리고 다락눈 바닥에 찍찍 금을 그었다. 백성은 임금을 원망했고 임금은 하늘을 원망했다. 칠석을 앞둔 어느 날 여름 내내 타들어가듯 뜨겁게 내리쬐던 해가 시커먼 구름에 가려졌다.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천지가 어두워지더니 드디어 천둥과 번개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굶주림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던 사람들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대홍수로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홍수가 지나가자 남도 지방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어느 고을에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뒤숭숭한 소문이 퍼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함경도 지방에도 콜레라 환자가 생겼다. 소작인들이 송진산으로 몰려와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미음이라도 끓여줄 수 있게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을 좀 나눠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송진산은 죽어가는 소작인들을 모른 채 했다. 재영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가진 자들의 횡포를 겪었던 어머니는 어렵게 사는 소작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머니는 끼니를 줄이고 아껴서 송진사 몰래 콜레라 환자가 있는 집을 조심조심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끝내는 콜레라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송진사는 어머니가 콜레라 환자인 걸 알게 되자 어머니를 집에서 당장 내치라고 아버지의 호통을 쳤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정해도 송진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소작인들의 분노는 한계에 달했고 아버지도 소작인들과 하나가 되어 송진사의 곳간을 부수기로 했다. 드디어 소작인들이 송진사 내로 벌떼처럼 몰려왔다. 아버지는 대문을 활짝 열어준 다음 산막으로 뛰어와 깜깜한 밤길을 걸어 고향을 등졌다. 드디어 두만강에 다다랐을 때였다. 형수가 뒷걸음질하면서 머뭇거렸다. 아버님, 전 가기 싫어요. 아버지가 형수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손자들까지 노비로 살게 하기 싫구나. 아라사에서 태어나는 내 손자는 자유인이야. 하지만 조선 땅에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린 고향에 돌아가도 송진사의 손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강을 건너다 잡히면 월경제로 목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무조건 강을 건너 아라사로 가야 해. 어서 걸어라. 아버지는 두만강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전벙전벙 건너기 시작했다. 재영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제3장 끝없이 넓은 벌판. 드디어 두만강을 건넜다. 가족이 강을 건넌 후부터 끝없이 넓은 벌판이 계속 이어졌다. 산속에서 자란 재영은 이렇게 넓은 땅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걷고 쉬고 또 걷고 쉬면서 두만강을 건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앞서 걷던 아버지가 낮은 언덕을 넘자마자 소리쳤다. 아버님, 저기 사람 사는 집이 보입니다. 드디어 다 왔나 봐요. 마을 이름은 지신어라고 했다. 지신어는 야트막한 언덕을 뒤로하고 있어서 아늑해 보였다. 집들은 다 합쳐서 10서너 가구쯤 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함경도 경흥당에서 온 최명학을 찾습니다. 봉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우리도 다 조선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요. 봉준이네는 3년 전에 여기를 떠났는데 아직 소식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한동안 망설였다. 우선 여기서 러시아 군인들이 거처하던 토구를 찾아 지내보는 게 어떻겠소? 여기까지 오느라 이미 많이 지쳤을 텐데 또다시 잘 모르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요. 첫해 겨울은 고향에서 가져온 조와 옥수수 가루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버텼다. 아버지는 밭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곡식을 찢는 연자방아도 만들었다. 아버지의 손톱은 달고 달아 자를 필요가 없었다. 이듬해는 더 넓은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었다. 씨앗을 뿌린 날 저녁 아버지는 식구들 앞에서 재영을 불러 앉혔다. 모두 잘 버텨줘서 어느새 2해째 씨앗을 뿌렸구나.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자. 힘들어도 참고 우리 땅을 점점 넓혀가야지. 그리고 올해는 재영이 너를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아라사 땅에서 살아가려면 아라사 사람한테 아라사 말을 배워야지. 형수가 아버지 말에 얼른 끼어들었다. 아버님, 식량도 별로 없어요. 온 식구가 매달려 일해도 일손이 부족한데요. 형수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재영이는 학교에 다녀와서 더 열심히 일하거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배워야 한다. 농사를 지어도 배워야지. 아라사 말도 배우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열심히 배우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새 세상을 꿈꾸는 게 역력히 보였다. 그 무렵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신어와 얀지해에 러시아 정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생겼다.
러시아 정부에선 러시아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러시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조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게 했고 아버지는 재영을 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재영은 혼자서 학교에 갔다. 첫날부터 러시아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니콜라이 선생님은 입 모양을 따라하라며 마치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 러시아 말을 가르쳐 주었다. 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배우면서 아라사라고 불렀던 나라 이름이 러시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형수는 재영이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 재영을 심하게 구박했다. 아침마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형수는 재영에게 밥은커녕 누룽지도 아깝다며 아침을 차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재영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형수가 자신을 심하게 구박한다고 일러바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형수가 더 구박할 것 같았다. 재영은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보면서 러시아의 영토가 얼마나 광대한지도 알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재영은 역사 시간에 지시너 일대가 발해 땅이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다. 발해가 옛날 우리 조상이 다스렸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책이 읽고 싶었다. 학교에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읽었기 때문이다. 재영처럼 책을 좋아하는 러시아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이름은 아나톨리였는데 재영과 서로 읽은 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더 친해졌다. 아나톨리네 집에는 책이 많았다. 어느 날인가부터 재영은 아나톨리에게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다. 책을 읽다 보니 러시아 말도 절절로 늘었다. 겨울철에는 농사일을 하지 않으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재영은 눈이 쌓여도 눈길을 헤치며 학교에 갔다. 철피를 신고 눈길을 걸어 다녔는데 신발은커녕 양말도 없어서 집단을 들고 다녔다. 맨발로 걷다가 발이 너무 시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집단 속에 발을 파묻고 한참을 주물러준 다음 다시 걸었다. 니콜라이 선생님은 재영이 집단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이유를 알고는 놀라워하며 재영의 열심과 끈기를 칭찬해 주었다. 제4장 가출.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영을 몰아세웠다. 일하기 싫어서 또 늦게 온 거지? 오늘 저녁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재영은 형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나톨리한테 빌려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빨리 일하러 나가지 않고 뭐해?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형수가 방문을 열어젖히고 금세 달려들 기세로 재영을 몰아세웠다. 밭에 나가니 형이 또 버럭 화를 냈다. 너는 또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책을 빌리러 친구 집에 갔다가 늦었어. 뭐?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지. 무슨 책이 더 필요해? 재영은 형이 야속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형수는 어른들만 밥을 주었고 재영의 밥그릇엔 누른 밥이 조금 들어있었다. 할아버지가 밥을 한술 떠서 재영의 밥그릇에 말아주었다. 재영은 수저를 놓자마자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빌려온 책이 보이지 않았다. 재영은 깜짝 놀라서 형수에게 물었다. 아까 읽던 책 어딨어요? 형수는 재영의 눈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재영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래도 책이 보이지 않았다. 다 읽지도 못했지만 그보다 빌려온 책이라 없어졌을까봐 더 걱정되었다. 재영은 밤새 고민이 되어 잠을 설쳤다. 조카가 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일어나 보니 어른들은 벌써 밭에 나가고 집에는 형수와 조카만 있었다. 그런데 조카가 재영이 빌려온 책을 찢으며 놀고 있었다. 이미 두서너 장이 찢겨 있었다. 책을 아이한테 주면 어떡해요? 빌려온 책인데 이렇게 찢어졌으니 어쩌면 좋아. 형수 정말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 형수나 다 마셔요. 재영은 형수가 밥 대신 마시라고 건네준 숭늉 그릇을 냅다 집어던지고 집을 뛰쳐나왔다. 재영은 학교로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그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이대로 집을 나갈 거야. 아버지에게는 죄송하지만 형수 때문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바닷가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야.
나도 봉준이처럼 돈을 벌고 말겠어. 봉준이를 만나면 무슨 수가 있겠지. 돈을 벌면서 학교에 다닐 수는 없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재영은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아나톨리에게 찢어진 책을 돌려줄 수가 없었다. 미안해. 나중에 돈 벌면 꼭 새 책을 사줄게. 재영은 낯선 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바다가 있다는 방향으로만 가면 어떻게든 포시에트 항구에 닿을 것 같았다. 재영은 온종일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재영이 생각했던 항구는 아무리 걸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 날이 어두워졌다. 재영은 겁이 덜컥 났다. 어디에서 밤을 보내야 할지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허허벌판 뿐이었다. 재영은 풀이 우거진 곳에다 잠자리를 만들었다. 사람 냄새를 맡고 늑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밤이 되니 바람결에 서걱거리는 풀소리만 들려도 바짝 긴장되었다. 재영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빌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재영은 별을 세다가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환하게 밝은 아침이었다. 얼른 일어나 다시 발길을 떼었다. 바람을 가르며 걷고 또 걸었다. 어느덧 해가 또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재영은 마음이 급했다. 작은 언덕을 넘자 드디어 바다가 보였다. 재영은 그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재영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발이 점점 무거워졌다. 언덕에서는 항구가 가까워 보이는데 아무리 걸어도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재영은 드디어 커다란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부둣가에 닿았다. 항구에 다 왔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풀려 걸음이 더 휘청거렸다. 재영은 비틀거리다 창고 옆에 그대로 쓰러졌다. 눈이 저절로 감겨 잠속으로 골아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선장을 만난 것이다. 재영의 이야기를 들은 나타샤가 말했다. 그랬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학교에 다녔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이 형수도 힘들었을 거야. 혼몸도 아닌데 여자 혼자서 남자 넷을 뒷바라지하려니 얼마나 버거웠겠니. 게다가 먹을 양식도 없으니 애매한 너한테만 짜증을 낸 모양이구나. 가엾어라. 초이, 이제부터는 내가 책도 읽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줄게.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면 네가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식구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니? 재영은 나타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제5장 기나긴 항해. 드디어 빅토리아호가 닻을 올렸다. 재영은 이렇게 큰 배가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배는 석탄을 떼서 얻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배에 탄 사람은 화부와 재영을 합해 선원이 6명이었고 선장 부부까지 더하면 모두 8명이었다. 재영은 화부를 도와 석탄도 떼고 끼니 때가 되면 나타샤를 도와 채소를 다듬고 수프를 끓이고 빵을 구웠다. 할 일이 없을 때는 나타샤와 함께 책을 읽었다. 빅토리아호는 포시에트를 떠난 지 사흘 만에 시모노세키에 닿았다. 시모노세키는 조선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항구라고 했다. 선장 부부는 시모노세키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질 좋은 비단을 샀다. 들른 항구는 마카오라고 했다. 마카오는 중국의 광저우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중국의 비단과 화약, 질 좋은 차들이 광저우에 모여서 마카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로 팔려나갔다. 마카오에서는 꽤 오랫동안 머물며 홍차와 비단을 사고 모피를 조금 팔았다. 세 번째로 들른 항구는 필리핀의 마닐라였다. 마닐라에서 며칠 묵으면서 물건을 팔고 새로운 물건을 샀다. 마카오도 더웠는데 마닐라는 한여름보다 더 무덥고 축축했다. 선장 부부는 필리핀의 세부에서도 한동안 머물렀다. 세부에서 향신료를 산 후 배는 다시 항해하여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싱가포르에서 며칠 머무르는 동안 재영은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혔다. 얼마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나타샤는 싱가포르가 적도 근처라서 덥다고 알려주었다. 재영은 적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공처럼 둥근 지구 한가운데를 그어 남북으로 나눈 선이 적도라는 것도,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계절이 서로 반대라는 것도 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이 더운 곳을 빨리 떠나기를 기다렸다. 말레이시아 말라카 항구, 말라카 해협을 빠져나오는 동안 은빛 칼날 같은 무리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바다 위로 날아올랐다. 선원들은 날치떼가 날아오른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적도 부근에서는 날치떼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재영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때로 무섭고 불안했지만 또 어떤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설레었다.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걸까? 가는 곳마다 쓰는 말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구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인가? 빅토리아 호는 포시에트를 떠난 지 거의 보름 만에 인도의 캘커타 항구에 도착했다. 인도는 땅 덩어리가 넓어서 조선 땅이 10배 이상 되었다. 배가 콜롬바와 봄베이를 지나 적도를 지날 때는 바람도 없고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오로지 푸른색뿐이어서 재영은 창공에 혼자 떠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제 배는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 잔지바르 항구에 도착했다. 재영은 잔지바르에서 처음으로 흑인들을 보았다. 나타샤처럼 러시아 사람들은 백인이었고 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살고 있으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그 중간색인 황인이라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재영은 잔지바르 항구가 흑인들을 팔고 사던 흑인 노예 무역 항구로 유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부모 형제와 생이 이별을 하고 머나먼 낯선 나라로 물건처럼 팔려가는 흑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재영은 자신도 노비 출신이라는 생각에 더 가슴이 아팠다. 드디어 빅토리아 호가 잔지바르 항구에서 닻을 올렸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이 가까워지자 집채만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폭풍은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 무렵 재영은 입안이 헐어서 계속 피가 나왔다. 나타샤는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해서 생긴 괴혈병이라며 걱정했다. 채소는커녕 과일까지 다 떨어졌는데 풍랑 때문에 늦어서 야단이네. 다음 항구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사야겠다. 말린 채소와 과일도 넉넉하게 준비해야겠어. 나타샤는 파도를 잠재워달라고 틈만 나면 기도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멀리 케이프타운 해변이 보였다. 해안이 가까워지자 아장아장 걷는 동물이 보였다. 나타샤는 그 동물이 펭귄이라고 알려주었다. 재영은 항해하는 동안 지루할 때는 책을 읽었다. 나타샤는 한가한 시간이면 재영에게 푸시킨과 바이런의 시를 읽어주었다. 나타샤는 푸시킨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읽어주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외우고 써보라고 했다. 재영은 푸시킨의 시를 러시아어를 쓰고 외우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다. 재영은 학교를 그만둔 게 못내 아쉬웠는데 나타샤 덕분에 학교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빅토리아 호는 일주일 후 항해의 마지막 목적지인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닿았다. 포시에트를 떠난 지 3달 만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가 건설한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 재영은 빅토리아 호가 네바강에 들어설 때부터 강 안쪽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에 반해 황홀경에 사로잡혔다. 빅토리아 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겨울을 난다고 했다. 시베리아에서 가져온 모피는 아주 비싼 값에 팔려서 선장 부부는 많은 이익을 남겼다며 흡족해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환상적인 곳은 여름 궁전이었다. 재영은 여름 궁전을 돌아보며 동화책에서 보았던 꿈속 같은 궁전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 오히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실제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타샤는 자신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지시너에 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형과 형수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세상의 한 끝에는 당장 2발을 뻗고 편안히 몸을 누일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이처럼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 파티를 열고 즐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무척 이상했다. 재영은 상트페테부르크를 돌아보며 자신을 구박한 형수가 문득 고마웠다. 형수가 구박하지 않았다면 재영은 지시너의 삶을 세상 전부로 알지 않았을까?
배를 타고 바다를 돌고 돌아 러시아의 서쪽 끝에 와서 이런 별천지를 보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재영은 표트르 제제와 닮고 싶은 욕망에 어느 날은 표트르 제제를 꿈에서 만나기도 했다. 표트르 제제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서쪽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새로 건설하고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국토를 넓혔다. 대제는 마침내 러시아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재영은 표트르 대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다. 빅토리아호는 늦봄에 포시에트에 돌아와 닻을 내렸다. 나타샤는 집으로 돌아온 날 재영을 감싸안고 말했다.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돌아야 하는 긴 항해가 늘 두렵고 지루했는데 이번 항해는 초이 덕분에 아주 즐거웠단다. 고맙다 초이. 나타샤에게 고마워할 사람은 재영 자신이었다.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보게 된 항해는 재영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첫 번째 항해를 마치고 나서 재영은 갑자기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재영은 선장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나타샤의 추천으로 러시아 학교에 들어갔다. 항해하는 동안 나타샤에게 중국어와 영어는 물론 기초적인 수학까지 배워 모든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재영은 성적뿐만 아니라 교양이나 견문도 러시아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재영은 그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